여러분들이 저 남은 문제는 풀어보시고요. 미지급 비용하고 미수수익 설명해 드릴게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오른쪽을 볼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발생을 한 것만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쪽은 보지 않고 왼쪽 금액만 봅니다. 나는 전체적으로 300만 원의 이자를 줘야 될 것 같다. 내가 지급할 이자, 즉 이자 비용이죠. 내가 이자 비용을 총 3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 중에 2021년, 즉 여기에 귀속되는 게 250만 원이래요. 뭐 2022년이 됐을 때 50만 원을 더 지급을 하겠지만 그건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그걸 왜 해? 아직 뭐 받은 것도 없는데. 그럼 내가 써야 될 금액은 얼마만 보면 돼요? 250만 보면 되겠죠. 붕괴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자 비용을 써요. 아직 지급을 안 했죠. 선급 비용이랑 선수 수익 같은 거는 내가 뭐 발생한 게 뭐가 있다 해가지고 발생시 분계를 미리 썼었는데 얘는 지금 발견한 거기 때문에 발생시 분계가 없어요.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쓰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정기 예금이라는 건 내가 돈을 넣어 놓은 거죠. 거기에 이자가 발생을 했다. 즉 이자 수익이 발생을 했어요. 예금 금액은 1000만 원이고 연이자율은 1%래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7월 1일부터 7, 8, 9, 10, 11, 12 총 6개월이 지났어요. 이 6개월 지난 것만큼 이자로 인식을 해라 라는 소리예요. 총 1000만 원 중에 이자율은 1%래요. 6개월이 지났대요. 총 12개월 중에 6개월. 그러면은 내가 이자로 인식할 수 있는 거는 얼마예요? 5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자 수익 5만 원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자라는 거는 기간이 끝나는 날에 예금이 만기가 되는 날에 받는 거죠. 그러면 이자가 발생은 했지만 아직 못 받은 거 미수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이랑 미수 수익은 항상 발생한 거, 즉 12월 31일 기준 왼쪽 금액만 봐주시면 되고요. 얘네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요. 선수 수익 선급 비용은 차변 녹았다 대변 녹았다 왔다 갔다 하죠. 미수 수익은 항상 차변에서만 발생을 하고요. 미지급 비용은 항상 대변에서만 발생을 합니다. 얘네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요. 왜? 발생 시 분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화 문제 좀 보여드리면요. 환율 있죠. 환율이라는 거랑 주식은 매년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변동을 해요. 그거를 맨날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정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에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2월 31일 결산 작업이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단기 대여금이 있었어요. 지금 내 단기 대여금이 얼마로 기록되어 있나 보니까 1300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결산인의 환율을 보니까 1달러당 1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지금 총 빌린 달러가 10,000달러라고 하니까 실제 환율로 계산하면은 1000만 원으로 바뀐 거예요. 장부에 적혀 있는 거 13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바뀌었다. 얼마만큼 줄여줘야 돼요? 300만 원만큼 줄여줘야겠죠. 대변에 단기 대여금. 외화 대여금 아니에요. 단기 대여금 중에는 외화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단기 대여금으로 해줘야 됩니다. 300만 원만큼 줄여줘요. 그런데 이건 내가 지금 뭐 외화를 처분하거나 한 게 아니고 그냥 외화의 차익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 분계 때 외화를 처분해가지고 이익 생기거나 손해 생기는 거는 외환 차익 또는 외환차 손으로 했어요. 그거는 처분할 때만 생기는 거고요. 결산 때 환율 계산을 했을 때 나올 때는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합니다. 얘는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단기 차익금도 있대요. 2만 달러인데 지금 2,500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나 봐요. 근데 환율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2천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갚아야 될 단기 차익금이 2,500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천만 갚으면 된대요. 그럼 얼마만큼 줄여주면 돼요? 차변에 단기 차익금. 자, 갚을 게 500만 원만큼 줄어들었어요. 이익 났죠?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합니다. 외환 차익이랑 외환 차손, 요건 일반 분계 때만 쓰는 거고요. 결산 때는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을 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정리. 우리 부가가치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매출세액이라는 게 있고요. 매입세액이라는 게 있었어요. 매출세액이라는 거. 우리 부가세라는 건 최종 소비자가 모든 세금을 다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구매할 때 세금까지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 같이 넘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매출세액이라는 거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국가에다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즉 납부세액이 됩니다. 회계 용어로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죠. 그러면 매입세액은요? 이거는 원래 내야 될 세금이 아닌데 내가 물건을 구매하면서 세금을 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는, 국가한테 돌려받아야 되는 세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환급세액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회계 용어로는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 기간은 크게 1기하고 2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6개월씩 나눠서 1월에서 6월까지를 1기라고 하고요.
7월에서 12월까지를 2기라고 합니다. 요거를 각각 반으로 나눠서요. 1월에서 3월까지, 4월에서 6월까지, 7월에서 9월까지, 10월에서 12월까지를 기준으로 또 놓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3월까지를 1기 예정, 4월에서 6월까지를 1기 확정, 7월에서 9월까지를 2기 예정, 10월에서 12월까지를 2기 확정이라고 합니다. 첫 시간에 배웠었을 거예요. 뭐 기억 안 나시면은 프린트 맨 첫 장 열어보시면 거기에 있습니다. 요거를 왜 이렇게 나누냐면요. 각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1기 예정은 3월 31일 날 끝날 거고 1기 확정은 6월 30일, 2기 예정은 9월 30일 날 끝날 거고 2기 확정은 12월 31일 날 끝나겠죠. 이 날짜에 각각 신고를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신고하냐? 매출세액이라는 것도 국가에다가 납부를 하는 거고 매입세액이라는 것도 국가한테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금 냈다 나중에 돌려받는 그런 귀찮은 행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국가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야 될 세금이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세금이 500만 원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국가한테 말하는 거죠. 내야 될 세금 1,000만 원 있고 받아야 될 세금 500만 원 있으니까 요거 두 개 상계 처리해가지고 저는 500만 원만 납부를 하겠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도 편하죠. 얘가 세금 떼고 나머지만 납부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분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을 없앱니다. 자, 내가 부가세 예수금 낼 거 1,000만 원 있어요.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받을 게 500만 원이 있어요. 이 둘을 상계 처리해서 신고하고 나니까 내가 내야 될 세금이 500만 원이 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는 건데 지금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요거는 신고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이 날에는 실제로 납부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야 될 게 이만큼 있어요 라고 신고만 하는 거예요.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다 라고 해서 미지급 세금이 500만 원이 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납부는 언제 하냐면요. 신고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납부를 해야겠어요? 3월에 신고를 했으니까 다음 달이면 4월이 되겠죠. 4월 25일. 6월의 다음 달은 7월이죠. 7월 25일. 9월의 다음 달은 10월이죠. 10월 25일. 12월의 다음 달은 1월이죠. 1월 25일.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여기에 미지급 세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라는 뜻인데 이걸 납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있는 미지급 세금이 차변으로 오게 됩니다. 이걸 납부했다, 뭐 현금으로 납부했다,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다, 그건 문제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부가세 정리. 실제로 전산회계에서는 요 신고하는 문제가 거의 한 90% 확률로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거 끝나고 FAT나 TAT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거 두 개가 섞여서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는 100% 나오는데 얘가 나올 확률이 50%, 얘가 나올 확률이 50%라는 소리예요. 요렇게 하는 게 부가세 납부하는 문제다. 그래서 그냥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나머지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내가 납부할 부가세 예수금, 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부가세 예수금을 납부세액이라 그랬죠. 내가 내야 될 납부세액이 8,243만 원이 있어요. 내가 받아야 하는 환급세액이 4,832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퉁친 다음에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8,243만 원, 그 다음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4,832만 원. 요거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만큼 뭐라고 해요? 미지급 세금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하는 거를 부가세 정리라고 합니다. 마지막 장기 차입금인데요. 우리 회계 기간을 크게 1년으로 나눠가지고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눠요. 기억나시나요? 근데 1년 기준으로 나누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단기랑 장기가 있습니다. 장기라고 붙어 있으면은 유동이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시간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장기 차입금이라는 건 1년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남한테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결론적으로 내가 돈을 갚을 날이 되겠죠. 그러면 1년 안쪽으로 들어오는 날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 장기라고 적혀 있으면은 우리가 이번 연도에는 안 갚아도 되겠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12월 31일 날 확인을 했을 때 만약에 다음 연도에 갚아야 될 차입금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표시를 해줘야겠죠. 안 그러면 기한 넘겨가지고 부도 처리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다음 연도에 갚아야 될 장기 차입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있으면은 다른 계정 과목으로 바꿔줘야 돼요. 장기 차입금을 없앱니다. 1년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장기 차입금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을 없애요. 그럼 얘를 어떤 계정 과목으로 바꾸냐면은 1년 안쪽으로 들어와서 유동성이 생겼습니다. 장기 부채긴 하지만 내년에는 이제 갚아야 돼요. 라고 해서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계정 과목으로 바꿔줍니다. 1년 안쪽으로 들어온 것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하나 더. 결산도 결론적으로 분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산만 가면 이상하게 거래처를 안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장기 차입금이랑 유동성 장기부채도 거래처 써야 되는 거예요. 요거 안 쓰면은 감점됩니다. 이런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2021년 12월 31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안쪽으로 들어온 것만 유동성 전환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환 예정 시기, 즉 갚을날을 봤는데 얘는 2022년 8월 31일이니까 8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밑에 거는 2023년 8월 31일이래요. 그러면 얘는 1년하고 8개월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아직 1년 이상 남았으니까 건드릴 게 없어요. 그럼 바꿔야 되는 건 뭐만 바꾸면 돼요? 첫 번째 것만, 즉 1억만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내가 갚을 날이 돼서 유동성으로 바꿨어요. 즉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꿔놨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올해까지 이 돈을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한테 말할 수 있죠. 저기 이거 갚을 날 되긴 했는데 제가 이거 변제할 능력이 안 돼서 기간을 조금만 더 늘려주실 수 있을까요? 충분히 말할 수 있죠. 말하면은 다시 유동성이었던 게 장기로 바뀔 수도 있죠. 그거는 다시 장기로 변환시켜주는 작업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차변의 유동성 장기부채, 대변의 장기 차입금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게 4번 문제입니다. 잘 보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 결산은 어디를 들어가서 하냐면요. 여기 기본 탭에서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요거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1월에서 12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많이 틀리는 이유 중 하나가 요거를 12월에서 12월로 입력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헷갈리면 그냥 엔터 2번 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색깔 구분할 수 있죠. 여기 흰색하고 여기 약간 초록빛 나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요 초록색 칸만 보면 됩니다. 흰색 칸에는 입력도 안 돼요. 그럼 이제 감가상각비라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사무실하고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라는 거는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제조 원가, 원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무실은 판관비 쪽에 들어가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 매출액. 그다음 매출 원가가 보이네.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게 뭘까? 매출 총이익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판관비 있고 영업이익이 있고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법인세 차감전이익, 법인세 빼고 당기수익. 우리 자주 보던 거죠. 요거 공식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개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매출 원가라는 거는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를 말하잖아요. 그럼 얘가 어디가 돼요? 공장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는 만들었다고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영업활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가 영업활동에 들어가는 비용, 사무실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500번대, 여기가 800번대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겠죠. 사무실은 판관비 쪽에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위에가 매출원가니까 우리 공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공장에 건물 기계장치 감가상각을 해야 된대. 감가상각이라는 말을 찾아볼까요? 감가상각 보여요. 건물, 기계장치, 차량, 비품 다 있네요. 공장에서 건물 감가상각을 하래요. 얼마? 50. 기계장치는 40. 어려운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실 쪽. 사무실은 어디로 봐야 된다고요? 판관비 쪽을 봐야 된다고요. 판관비 쪽 보니까 여기 있네요. 자, 건물 150. 기계장치 없어. 무시. 차량 운반구 125. 끝났어요. 유형자산만 감가상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형자산도 감가상각을 합니다. 근데 무형자산은 안 보여요. 무형자산은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는 영업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관비 쪽에 보면은 감가상각비 이외에 무형자산상각비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개발비에다가 쓰래요. 이거 실제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너무 쉽죠? 자, 원래 이 대손충당금 이게 조금 난해한 문제였어요. ERP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또는 또 옛날에 회계 2급 하신 분들은 합계잔액시산표나 재무상태표 같은 데 들어가셔서요. 자, 여기도 12월 31일이겠죠? 이 외상매출금의 1%를 해서 얘를 빼고 받으러움의 1%를 해서 얘를 빼가지고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입력을 해줬어야 됐습니다. 너무 복잡하죠? 실제로 회계 2급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결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무조건 나와가지고 애들이 많이 힘들었었죠. 그런데 우리는 자동 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상단 보시면은 대손상각이라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떠요. 자, 대손율. 요거는 문제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1% 하라 그랬으면 1%를, 2% 하라 그랬으면 2%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니까 내비두시고요. 매출 채권의 1%래요. 매출 채권은 뭐랑 뭐의 합이라 그랬어요?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 회계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어쨌든 매출 채권의 1%, 즉 외상 매출금이랑 받으러움의 1%를 하래요. 단기대여금이랑 미수수익, 선급금은 1% 하라는 소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결산 반영 버튼을 눌러주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대손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대손상각 버튼을 눌러야 되는구나.
자, 위에 있는 것 중에 대손상각 말고 감가상각이랑 퇴직충당 버튼은 누르지 마세요. 대손상각만 누르시면 됩니다. 특히 퇴직충당은 입력했을 때 오류나는 경우가 하도 많아가지고 요거 애지간하면 누르지 않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 이것도 생산직하고 사무직으로 나눴어요. 자,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어디 있을까 보니까 여기 있네요. 자, 그런데 퇴직연금 충당금하고 퇴직급여 있죠. 밑에다가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위에다가 쓰셔야 돼요. 퇴직급여에다가 써야 돼요. 여기다 쓰면은 괜히 써놓고 오답 처리됩니다. 주의하시고요. 퇴직급여, 여기다가 뭘 써야 되냐면요,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이거는 입력하는 건 되게 쉬운데 문제를 못 읽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퇴직금 추계액이라는 거는 이만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퇴직금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회사 직원이 퇴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돈을 줘야 되는 거를 설정을 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이전에도 퇴직금은 만들었고 이 이전에도 계속해서 퇴직금은 쌓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퇴직금을 쌓아놨다고 해가지고 직원이 무조건 다 퇴사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설정되어 있던 게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설정하고 싶은 게 이만큼인데 남아있는 게 있대요.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만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생산직, 즉 매출원가 파트에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2천만 원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게 얼마가 200만 원이 있대요. 그럼 난 얼마만 더 설정하면 돼? 1,800만 원만 더 설정하면 되겠죠. 여기다 1,800 쓰면 돼요. 영업부는 3천만 원을 설정하고 싶대요. 근데 300만 원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대. 그럼 나는 얼마만큼 설정해주면 돼요? 2,700만 원만큼 설정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 퇴직연금 안 된다 그랬어요. 판관비 쪽에 퇴직급여 누르고 2,700. 기말재고액. 기말재고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팔지 않고 남아있는 걸 기말재고액이라 그래요. 자, 원재료가 이만큼 남아있고 제공품이 이만큼 남아있고 제품이 이만큼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원재료랑 제공품, 그리고 뭐 제품은 영업부서로 옮길 수도 있지만 애초에 완성된 거는 일단 공장에 보유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매출원가 파트 쪽 보시면 됩니다. 자, 원재료, 그 다음에 밑에 내리면 이제 제공품하고 제품. 우리가 입력할 때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초록색 칸 말고는 입력이 안 된다 그랬죠. 초록색 칸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입력하면 돼요. 자, 원재료 얼마 있대요? 2,500. 제공품 2,000. 그 다음 제품 2,600. 결산에서 자동 결산이 나온다. 쌍수 들고 환영해야 됩니다. 하늘이 날 돕고 있구나. 뭐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동 결산을 아예 포기한 건 아니죠. 우리 성급 비용 같은 거 어렵긴 해도 내가 공식으로 만들어줘가지고 어떻게든 풀 수는 있잖아요. 연습을 하되 자동 결산이 나오면 더 좋겠죠. 법인세, 우리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 해가지고 순서대로 쭉 하면 법인세는 어디 쪽에 있었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있었죠.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법인세가 보여요. 법인세 비용이라는 건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말해요. 법인세라는 것도 결론적으로 세금이잖아요. 근데 선납세금, 중간 예납세 요런 게 내가 세금을 낼 게 아닌데 미리 납부한 세금이죠. 그러니까 내가 총 8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미리 낸 게 120이 있대요. 그럼 나 얼마만 더 내면 돼요? 680만 더 내면 되겠죠. 그걸 쓰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납부한 게 120이 있어요. 그럼 내가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될 게 얼마라고요? 680.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서 총 법인세로 800만 원을 내야 되는구나 라고 기록이 되는 겁니다. 요게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냥 일반 분계처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12월 31일 들어가서 법인세 등이에요. 이 중에서 내가 납부한 선납세금이 있다. 그걸 제외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는 결산 때 정리만 하는 거죠. 미지급 세금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일반 분계처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자동 결산이 있으니까 자동 결산 활용하실 분들은 자동 결산 쓰시면 되고, 일반 분계처럼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결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입력한다고 해가지고 전표에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표에 반영되려면 일반 전표에 입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12월 31일 들어가 보니까 입력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반영되게 되려면 뭘 눌러야 하느냐? 좌측 상단 보시면 점표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기껏 다 입력해놓고 점수 반영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빵점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점표 추가 버튼 눌렀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시면 일반 점표 12월 31일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법인세 등 여기다가 자동 결산으로 하면 이렇게 반영되는 거예요. 뭐 개발비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누른다라고 하는 건 내가 시험을 안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점검할 때 꼭 12월 31일 들어와서 뭔가 분계가 적어. 그럼 자동 결산 안 눌렀구나. 얼른 가서 눌러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쉽죠? 이게 자동 결산이에요.